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박미애입니다. 주제는 문신 부분과 전체의 복합적 위계와 상호성이고요.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문신 선생님께서 드로잉부터 조각은 당연하고 문손잡이를 디자인한다거나 정문 패턴을 만드신다거나 실제 건축물이 2개 정도 지어졌고 또 건축 드로잉들을 이제 페이퍼 아키텍트로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분수를 디자인하신다는 등등 굉장히 다장르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장르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까? 이를 관통하는 어떤 조형 체계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 속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장르를 가로질러 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신 조형에서 이중적 체계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 수목형 체계랑 리좀적 체계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 이미 학계 존재하는 단어고요. 지금까지 연구들이 이제 수목형 체계에 의한 연구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2019년에 이재건 선생님께서 프랙탈 시메트리라는 것으로 문신 조각을 분석하심으로써 리좀적 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체계로는 조금 문신 조각을 얘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세 번째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수목형이랑 리좀적을 좀 복합적으로 좀 수용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분석을 좀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프랙탈 시메트리가 다육식물에서 보이는 이제 프랙탈 시메트리 형상입니다. 그 발제는 제가 이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시메트리는 문신 작품의 특징으로 빈번히 언급된 특징입니다. 문신은 한 인터뷰에서 1960년대 초 도불 이후 건축에 관심을 가지며 시메트리에 관심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브넬 성에서 그러니까 시메트리의 영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신 선생님께서 라브넬 성을 수리하시면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넬 성은 르네상스 건축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르네상스 건축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시메트리를 시작하셨다는 어떤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감으로는 자연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심포지움에서 많이 언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우대칭의 중심성을 추구하는 시메트리는 결정론적 사고체계에 기반한 위계적 구성 방식입니다. 로마 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시메트리아를 건축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비중 있는 개념으로 논했습니다. 시메트리는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형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장르를 불문하고 기초적 조형 원리로 사용되었으며, 위계적 중심축의 형성은 권력을 시각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재걸은 문신의 시메트리를 비선형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프랙탈 시메트리로 논했습니다.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에 기반한 프랙탈은 자연의 유기체적 패턴의 조직화 과정을 따르며 그간 문신의 조각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의 배열에서 반복과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더니즘 조각으로 알려진 문신의 작품을 라이프니츠, 베르그송, 그리고 들레즈로 이어지는 생성 철학에 기반한 20세기 후반부 디지털 형태론과 견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랙탈은 근본적으로 비위계적이며 탈중심적인 속성을 지니므로 프랙탈 체계 내에서의 시메트리의 동시적 논의는 모순적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프랙탈 속에 존재하는 시메트리는 형태를 조직하는 주된 동력이라기보다 자체적 리듬의 결과로 발견되는 부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신의 작품이 2개의 상반된 패러다임에 근거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이중성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근거해서 이 두 패러다임이 각각 논하는 수목형 모델과 리좀적 모델을 기반으로 문신 조각에서 보이는 부분과 전체의 위계를 논하려고 합니다. 문신 조각의 이중적 체계. 첫 번째 이제 수목형 체계인데요. 제가 건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들이 이런 게 좀 친숙한데, 왼쪽은 단순계, 오른쪽은 복잡계인데, 왼쪽이 수목형 체계에 의한 구성 방식, 오른쪽이 리좀적 체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복잡한 비위계적 시스템을 리좀의 모델로 설명하는데, 이에 대립함으로써 수목형의 구조가 함께 논의됩니다. 수목형이란 다양하게 뻗어있는 장가지들이 하나의 뿌리로 기결되는 구조로 중심축이 상위 위계로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가깝고 먼 것 간의 위계가 발생합니다. 서구 사상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러한 위계 구조는 중심화 대칭성을 설명하며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과 전체의 조합에서 단순계에 해당합니다. 리저와 우메모토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모더니즘 건축과 디지털 건축을 나누어 비교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에서 부분은 전체를 위한 부속품으로 탑다운 방식의 단순 계열의 위계에 따라 조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계에서의 부분은 전체에서 분리될 때 독립적인 부재로 존재할 뿐인데 이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뿌리가 없이는 부분 역시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며 이러한 선형적 패러다임은 결정론적, 기계적, 대상 중심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여기에 놓여져 있는 사진들이 결과적으로 수목형 체계에 의한 시메트리 구성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령 파리의 띨레리 정원의 중심축은 개선문에 의해 1958년에 계획된 라데팡스에 이르기까지 파리의 서쪽으로 이어지며 역사의 축을 이루는데 시메트리로 보여지는 과거 프랑스의 절대군주의 위험은 현재도 남아 파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진 않았는데 이 파리의 도시, 그러니까 문신 선생님이 파리를 자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리의 도시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도시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이 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을 축과 이 도시를 이루는 성벽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시작했는데 파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사적인 축이 아주 그때부터 시작한 역사적인 축이 현재 라데팡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문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문희 선생님께서 분명 파리를 보시면서 이러한 굉장히 이게 절대군주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체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르네상스 건축가의 드로잉인데 여기서 이제 부분과 전체가 시메트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신의 조각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시메트리에 대한 논의는 비록 그 범위를 조각으로 한정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수목형 모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형적 개념은 선형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문신 조각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축이 부분들을 지배할 만큼 권력적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문신의 조각에서 보이는 시메트리가 이렇게까지 권력적이지는 않다. 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리좀적 체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쪽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리좀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에 반해 후기 구조주의의 사유 방식을 설명하는 리좀은 근경, 즉 뿌리처럼 보이는 줄기의 특수한 형태를 일컫는데 식물학적으로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리좀적 사유체계는 유목민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 없이 비선형적인 다양체들로 구성됩니다. 다양체들이 나열되는 방식에서 이것과 저것 간의 차이가 중요해지며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과 접속을 시도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수목형 구조의 단순계와 대비되는 복잡기로서 비선형적, 우연적, 자기조직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리좀적 모델에서 전체는 단지 부분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의 복수적 위계를 갖는데 부분들을 반복 나열하는 규칙이 없다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디지털 건축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위계와 바텀업 방식의 위계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루프를 그리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즈와 우메모토는 차등 반복 시스템으로 논하는데 이것은 원형과 원형의 변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란 이질적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원형이 있고 그것에서 약간 조금 차이를 갖는 변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 속에서 논의됩니다. 부분들의 수열성은 스스로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작은 차이들 속에 나열되는데 리즈와 우메모토는 이러한 방식으로 풍성한 조직적 가능성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령 원형이 A라면 A-, A2- 등등이죠. 라는 생물학적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원형의 단조로움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좀적 모델에 기반한 대표적인 사례가 알고리즘을 사용한 최근의 디지털 조형이고요. 네. 디지털 조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갖는 제약 조건 안에서 무한한 변형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신은 디지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조각 중 중심축을 상정하지 않고 부분들의 관계만을 탐구한 것이 있는데 비위계적이며 차일중심적 제스처는 리좀적 모델을 소환합니다. 사례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조각 프레데리들에 놓여진 작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무제,
그 이외에도 이제 69년에 무죄, 69년에 또 다른 작품 무죄, 70년에 발카레스, 그 이후에 올림픽 1988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모듈화된 요소의 크기를 조금씩 변형하여 차이를 만들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다는 점입니다. 문신은 구성, 배열,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의 작업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구체와 반구체의 구성체, 구체와 반구체의 배열에 따라 구성체는 변화한다. 구체와 반구체의 배열을 달리하는 것에 의해 변화를 갖는 구성체가 된다. 가령 조각 프레데릭 놓여진 작품 아래 왼쪽 작품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과 이제 유사를 한데요. 구체와 반구체의 배열에 따라 속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반구가 이제 가로로 나누어져 있지만 후자에서는 이제 세로로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4개의 반구가 모여 직사각형의 패턴을 이룹니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의 형태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 부분을 결정하는 단순 계열의 위계를 벗어납니다. 오히려 부분들을 반복 나열하는 관계성에 의존해 전체 형태가 만들어지는 복잡계의 방식입니다. 주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제작된 비위계적 속성의 작품들에서 문신은 부분들의 배열을 연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무한히 늘어나는 이것이 함께 둥글게 뭉쳐 영원히 발전하여, 이것은 문신 선생님께서 남기신 메모이고요. 배열을 통해 자기 충족적 질서를 확립한 조각은 전체 형태를 위해 피동적으로 구성되기보다 능동적으로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이는 전형적인 리좀적 체계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도형 중에서 유사한 것 같은 것을 하나 이제 가져왔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형태적 유사성에서 가져왔고요. 자, 위에 세 번째 부분과 전체의 복합적 위계와 상호성입니다. 위에 논지에 비춰보자면 문신의 방식은 양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의 조각을 탑다운만으로 보기에는 프랙탈을 논할 만큼 부분들의 관계성이 중시됩니다. 그렇다고 부분들의 자기 유사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축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갖는 것입니다. 문신 조각의 특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시메트리가 파리의 도시계획이나 유럽의 고전건축의 시메트리와 다른 점은 권력적이거나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인데, 그의 조각에는 부분들의 관계성을 수용하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문신의 조각은 부분과 부분,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상호관계의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가령 그는 곧잘 모는 종이를 사용했는데 그리드의 규격과 질서 속에서 유기적인 좌우대칭적 요소는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이러한 비대칭적 요소 역시 계산된 존재로 보일 만큼 그리드의 체계 가운데 있습니다. 부분의 유연함도 전체의 질서 가운데 의도된 일탈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부분과 전체의 피드백을 통한 상호성, 즉 부분과 전체가 그 어떤 것도 서로에게 굴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상생하는 복합적 위계 관계를 소환합니다. 부분과 전체 사이의 균제를 이루는 복합적 위계 방식은 문신의 조각을 구조주의적 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혹자는 그의 조각에서 발견되는 생기론에 기반한 차이와 반복, 다양성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자 지일 들레즈를 소환합니다. 그러나 문신의 조각가는 들레즈를 수용하면서도 절대적 질서를 소환하는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바디우는 전체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부분들의 생기론적 사고를 통해 전체의 질서가 새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진리가 존재함을 인정함으로써 플라톤주의를 복권하면서도 동시에 플라톤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유를 갖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형이삭과는 달리 바디우의 사유는 탑다운 방식만이 아닌 보텀업의 움직임을 통해 억압된 질서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면의 상황을 들추어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성은 전체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조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여전히 부분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후기 구조주의의 기조를 따릅니다. 부분들의 나열 속에 생성적 움직임을 만들어가지만 부분들의 창발적 움직임이 오히려 시메트리의 축을 새롭게 하며 전체의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작품, 조각 하나가 되다라는 작품의 경우에 4개의 원형의 메스들이 마주하듯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고 중심축에서 뻗어나와 메스들을 가로지르는 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이제 시메트리를 이루는 메스가 있고 거기서 선적인 요소가 이제 중심에서부터 뻗어나와서 있지요. 4개의 메스와 프레임을 이루는 선들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서 시메트리의 구조를 완성합니다. 만일 프레임 없이 4개의 메스로만 작품이 이루어졌다면 앞서 살펴본
조각 프레임들에 놓여진 작품, 아까 보셨던 이러한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처럼 부분들의 반복 배열의 구조와 흡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작품의 중심과 경계를 확정짓는 프레임이 존재하며 이 프레임은 역학적으로 중심을 잡고 서서 전체를 아우르는 제스처를 띱니다. 그렇지만 프레임이 매스의 구성을 결정하는 상위의 위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매스의 배열과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은 상호적 관계에 놓여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문신의 작품에서 힘이 느껴지는 이유는 부분들의 배열을 통해 사방으로 수평적인 확장을 꾀하면서도 경계를 짓는 가로지르는 축에 의해 확장의 힘을 운축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를 지어내는 부분들이 형상이 원초적, 유기적이어서 변이를 두고 무한히 반복 확장하는 생물학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확장과 응축, 우연과 의도, 발생과 통제의 이분법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상호적 관계성은 드로잉 무제 1972년과 창업실인 마사 문신미술관의 제2전시관을 위한 평면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보이시는 이 드로잉과 이 왼쪽 아래쪽 보이는 거는 오른쪽 건축 드로잉을 하기 위한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 스케치입니다. 형태적으로 이제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요 오른쪽 위쪽의 드로잉은 마치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쌓아놓은 듯한데 작품을 관통하는 축은 각각의 레이어에서 유사한 형태의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구체화됩니다.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을 나열하는 함수적 관계가 모여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레이어 중 앞쪽에 놓인 수직의 축과 수평의 축이 전체를 관장하며 부분들의 나열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분과 전체 중 어떤 한쪽이 상위 위계를 점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관계를 갖습니다. 건축 평면도 역시 유사한데 아치형 프레임으로 구현되는 십자축은 정방형의 실들을 가로지르며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의 언어가 정방형의 실들을 구성하는 원리의 전부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요거 위가 하나가 요 큐브 하는데요. 이제 3 곱하기 3의 형태로 배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기다가 이제 각 변에다가 요 중심축에 큐브를 한 개 더 넣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신 거죠. 그런데 이 3 곱하기 3의 정육면체 매스는 각각의 변 중앙에 정육면체 모듈이 하나씩 덧붙여 있는 모양새로 이는 5 곱하기 5, 7 곱하기 7, 9 곱하기 9 식의 수열적 확장을 예견하는 자기 지시적이며 자율적인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문신 작품에서 드러나는 부분과 전체의 복합적 위계는 모더니즘의 탑다운의 수목형 모델에서 디지털 이론으로 주목받는 보텀업의 리좀적 모델을 포괄하며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과 함께 고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의 이 십자축이 이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제 아치형으로 소화를 하셨고 어쨌든 요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미끄럼틀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문신 선생님께서 두 개의 체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좌우 그 부분들의 나열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의 나열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적인 요소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스케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른쪽의 드로잉은 이 프레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드로잉이고요. 다른 곳에서 쓴 건데 이 두 개의 언어 사이에 장소를 좀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이 건축 드로잉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건축가 칼라트라바를 가져왔는데요. 칼라트라바 같은 경우도 특히 곤충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 자연의 유기체가 나의 영감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70이 넘으셨습니다. 이런 분께서 이제 조각을 하셨던 것도 사실 뭐 브랑쿠지라든지 뭐 이런 문신 선생님의 이렇게 부분들에 나열되는 것들을 하셨는 부분들도 있고 건축에서도 이렇게 좌우 대칭 그렇지만 이 시메트리 그렇지만 이 부분들의 나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현재는 이제 디지털 건축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계셔서 좀 유사 비교가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문신은 시메트리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비대칭적인 요소 또한 자연의 특징의 일부로 논했습니다.
떡잎의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온 것이지 원래는 똑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호는 시메트리라는 원형과 시공간의 조건 속에서 역행하려는 에이시메트리의 우연성 사이에서 문신의 조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신 조각에서 에시메트리는 시메트리의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열세적이거나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부분들의 수평적 나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보아야 하며 이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리좀적 사유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의 조각은 시메트리, 에이시메트리 사이에 어딘가 위치하는 것이라기보다 전체의 틀로서의 시메트리 그리고 부분들의 반복과 차이라는 보다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중적 체계는 대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복합적 위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분들이 전체로 귀결되는 단순계로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부분들의 관계에서 유발되어 부분과 전체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복잡계로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문신의 작품에서 보이는 통제와 생성, 응축과 확장은 이 두 체계의 긴장관계로 형성됩니다. 나아가 문신의 조형은 축을 중심으로 부분들을 나열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추상 조각의 범주를 넘어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범주에서 논할 여지를 갖습니다. 가렌터는 제너레이티브 아트를 디지털 매체 출현 이전의 비디지털 생성 시스템과 이후의 디지털 생성 시스템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신의 작품은 비디지털 제너레이티브 아트로 논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조형에 주목받는 오늘날 그가 새롭게 조망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매희 교수님의 문신 부분과 전체의 복합적 위계와 상호성에 대한 질의를 맡은 조은정입니다. 먼저 질의자로서 이 발표를 들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의 입장에서 문신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듣자노니 문신은 어떤 조각가였을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박매희 교수님의 이번 연구는 문신 작품에서 파악되는 구조를 수목형과 리좀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몇몇 연구자의 견해를 들어 비판하고 그리고 문신 작품의 특이성은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적인 시각에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평면 계획도 등에 대한 독해는 조각사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건축 연구자의 시각에서 주목된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적으로 더 많은 것이 읽히고 있음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각과 문신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는 화가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자신의 액자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림과 틀이 하나의 의미를 갖게 해서 전시했던 작가라고 평가되고 있고 또 어떤 동시대 예술가들은 그의 조각이 공예와 같다라고 일종의 질시 같은 그런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 현대 조각사와는 좀 다른 길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찾아간 작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의 작품은 이념이기 전에 창작의 기쁨 또는 작가들이 갖는 선배들을 넘어서는 새로움을 찾은 슬며시 미소 짓게 하는 만족감 또는 반복적이며 동시에 다른 것을 창안해내는 다양성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이 작가 문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요. 연구자께서는 1968년작 프레테의 뜰에 놓여진 작품을 통해서 비위계성과 확장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술사학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조각사에서도 이전 작가들은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 건 상관없이 깊은 감명을 주고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정 작가를 상기시키는 작품에서 시작하여 나아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문신의 작품에서는 저는 그 시기 많은 작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브랑쿠시를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브랑쿠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역량관계가 불분명한 다른 작가들보다는 그의 대표작이 위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무한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지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오넬 지아누라는 연구자는 브랑쿠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비례, 힘, 구조를 지닌 부피의 견고성과 균형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대부분 그의 조각 작품은 모형들인데 이는 확대되어서 야외에 건축같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고대와 중세처럼 조각과 건축이 더 이상 훌륭하게 융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브랑쿠시는 건축이 주거 가능한 조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신의 건축 평면도에서도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료가 작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나무로는 생명의 모순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라고 하였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의 그 태양을 향한 그런 조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신 작품에서 보이는 수직적 구조의 작품을 나무 형태로 가정한다면 그것은 외형의 브랑쿠시를 넘어서 작품의 내용을 형식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목의 수직적이고 권력적 구조, 리좀이 어디든 확산되고 변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개념 이전에 오래된 조각의 역사 안에서 그의 작품들을 이해해 본다면 문신 조각에서 애시메트리는 시메트리의 완전함에서 벗어나는 열세적이거나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연구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전체의 틀로서의 시메트리, 부분들의 반복과 차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파악되는 요소라는 연구자의 지적은 사실 추상 조각의 기본인 좌우대칭, 반복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자연에는 그 어느 것도 좌우대칭이 없다라는 개념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추상, 자연의 세계 구현을 이루었다는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의 작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 틀에서 생산된 작품들에 대해서, 즉 담론을 개입하여 이해하기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가 영향받은 것들을 배제한 채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생성하며 어떤 맥락을 가질까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비디지털 제너레이티브 아트로서 문신의 작품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신의 작품이 그러한 요소를 갖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분석하는 명쾌한 글에 사실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소한 개인적 견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은정 교수님 질의글에 감사드립니다. 네.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었던 이 브랑쿠지의 인용문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 브랑쿠지 역시도 이제 건축과 그 조각의 어떤 그 상호 연관성들을 생각했었고, 또 문신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추후 연구에서 제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과거의 작가들을 이해할 때 오늘날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 틀에서 생산된 작품들에 대해 담론을 개입하여 이해하기에 대한 것입니다. 문신이 영향받은 것들을 배제한 채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생성하며 어떤 맥락을 가질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먼저 작품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각 장르 내에서, 그러니까 문신 같은 경우는, 현신 같은 경우는 순수 미술 내에서 시대별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별로 새로 지르는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론으로는 장르를 아울러 유사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가로지르는 방법론이 있다고 봅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는 1979년 에세이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많이 알려져 있는 에세이죠. 이 에세이에서 이러한 2가지 방법론을 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의 조각이 그 에세이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조각이
역사적으로 세로 지르는 선형의 흐름에서 설명할 수 없음을 이제 논하는데요. 그래서 히스토리시즘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러한 대안으로 건축과 조경을 끌어들여서 클레인 그룹에서 장르를 가로질러 논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건축이며 건축이 아닌, 건축이며 동시에 조경인, 조경이며 조경이 아닌, 건축이 아니며 조경이 아닌이라는 4개의 꼭지점에서 조각을 병치시켜 놓았습니다. 크라우스는 이 글에서 건축과 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갈수록 각각의 장르조차 정의하기 어려운 오늘날, 사실 뭐 이 크라우스의 클레인 그룹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할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방법론은 한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전 유사 작품의 영향력이나 작품에 처한 혹은 작가가 처한 특정한 맥락과 상관없이 작품을 맥락에서 끌고 나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타 장르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것이 조각을 논하는 또 다른 반복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문의 경내에서 영향력을 논하는 세로 지르는 방법론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맥락을 잠시 접어두고 특정 관점에 근거해 가로지르는 방법론은 세로 지르는 방식에서 논할 수 없었던 틈새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조은정 교수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형식이 작품의 내용을 드러낸다라는 이 문장에 사실 제가 밑줄을 굵게 그었습니다. 네, 굵게 긋고 굉장히 뭐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특별히 그 문신 작품에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형식이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해서는 가로질러 논할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형적 역사주의적 관점을 배제하고 형식적 유사성에서 가로지르는 방법론의 장점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해 주신 영향받은 것들을 배제한 채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생성하며 어떤 맥락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장르임에도 혹은 시대적 차이로 인해 세계관이 다르다 해도 만일 그것이 동일한 영감의 근원을 갖고 있다면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신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본 글은 리좀적 사유를 들며 디지털 조형의 원리에서 문신의 작품을 논했습니다. 조각과 문신이 활동했던 시기와 디지털 조형의 시기는 겹치지 않지만 디지털 조형의 많은 부분이 자연에 그 영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신의 조형감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몇 가지 논문을 들고 왔는 제목인데요. 자연적 요소가 디지털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공간에서 자연 모사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등등 이러한 연구들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디지털 언어의 유사함을 논한 연구들입니다. 이재건 선생님도 이제 프랙탈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신 연구에서 프랙탈, 보로노이 이러한 이제 패턴들은 우리가 거북이 등딱지라든지 기린의 목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패턴들에 근거하거든요. 이렇게 세포들이 이제 분열하는 방식에서의 기하학들, 이런 것들. 예. 이런 프랙탈 보노로이 등은 자연 속에서 완결된 패턴으로 시지각 예술에 좀 넓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형 체계에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주 좀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작가가 처한 환경이나 맥락에서 떨어져서 대상으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들레즈와 가타리의 미좀적 사유가 그 당시의 어떤 정치와 사회 이면을 논하기에는 시대를 벗어날 수도 없겠지만 이것이 이러한 이제 세계가 오늘날 디지털 형태론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철학이고 다시금 이 철학이 문신 선생님을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에서는 유형학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가이며 이론가인 알도로시는 건축에서 형태와 기능이 위협받을 때 오직 살아남는 것은 형태라고 하면서 고대 건축에서 형태수를 추출해서 현대에 다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에서 특정한 형태를 추출해서 그것을 현대에 적용을 하고 그 형태가 가지고 오는 어떤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형학적인 접근이 제가 아까 그 칼라트라바랑 문신을 비교할 때 했었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각과 문신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유파를 따르지 않고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 역시 그가 자연물이 조직되는 보편적인 형식에 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은 조각과 건축, 공예를 통틀어 특정 원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그 위쪽에 보이신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 또 밑에 보고 계시는 이태원 제시주택에서 보이는 시메트리의 중심축은 단순히 시각적인 대칭만이 아닌 실제 사람의 동선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측면에서 이를 풀어내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블락의 패턴은 부분들의 자기 유사적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신 선생님이 이 드로잉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 중심축을 그으셨어요. 근데 이 패턴만 보자면 이 패턴은 수평적으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리좀적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인데 그것에서 수직축을 강력하게 그으셨고 이 축을 마산문신관 정문에서부터 저쪽에 그 제2미술관, 제1미술관에까지 정문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쭉 그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메트리는 아까 파리에서 보았었던 그런 그 수목평 체계에서 보았었던 좀 그러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체계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이 보도블록 패턴에서는 보시면은 약간의 그 형태의 변이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런 색깔의 차이, 그 다음에 도형의 약간씩의 패턴의 차이를 두시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조각가시지만 건축에서는 이 시메트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미술관의 평면도를 보면 그 평면도 정중앙에 입구가 위치하고 있지 않고 약간 삐뚤어져서 있는데 그 끝이 요 수직의 요 축 있죠. 축이랑 이제 거의 유사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요 건축만이 아니라 요 미술관 전체의 사이트 플랜에서 이 축의 중심을 굉장히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이것을 중심으로 배열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의 드로잉은 훨씬 재밌는데 그 완성된 건축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 아래쪽은 이제 67년의 초기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는 그 중심축을 실험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도요. 보면 중심축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리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여기 마루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내려간 동선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신 선생님의 작품은 약간 이렇게 장르를 가로질러 보았을 때 오히려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길어졌는데 이제 질문했던 그 제너레이티브 아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신 선생님과 갑자기 이제 동떨어져가지고 디지털 아트를 논하니까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브랑쿠지 같은 경우도 뭐 시리얼 아트나 이런 데서도 논해지고 그 제너레이티브 아트 자체는 뭐 컴퓨터 아트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 제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냐면 문신 선생님의 그 글 중에서 떡잎 얘기가 있어요. 떡잎 얘기가 처음에는 떡잎이 좌우대칭이 아닌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같았다. 원래는 같았는데 이게 환경이랑 이렇게 자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원리가 원형, 프로토타입이 있고 거기에서 이게 변수값을 넣어가지고 함수적인 관계에서 계속 변형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과정상의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부분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여진 작품에서도 어떠한 모듈러 시스템처럼 원형을 갖고 계속해서 부분들과 차이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에서도 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